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영화를 관람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신선한 영화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영화들에서 좋은 모습을 배우고 안 좋은 모습은 개선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영화가 아니라면 기존 영화들보다 나은 모습 혹은 다른 방식의 전개가 있어야 하겠죠.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이전에 봤던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관객의 시선에서 이 영화의 첫 인상은 인천 상륙작전과 포화 속으로가 합쳐진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의 각본을 쓴 이만희 작가는 인천 상륙작전의 시나리오를 담당했었고 영화의 공동 연출을 맡은 김태훈 감독은 포화 속으로의 공동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두 영화가 합쳐진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사리를 관람하고 느꼈던 첫인상은 이미 봐왔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갔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포화 속으로가 가지고 있던 장점과 인천 상륙작전의 장점을 모두 살리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 심파가 사용되었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심파는 자주 사용되고 있고 그런 영화들에 심파가 들어갔다고 거부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국 영화의 심파 사용이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영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파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 혹은 감정을 뜻합니다. 극을 진행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물의 감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파는 그런 과정 없이도 관객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부모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 등은 단편적으로만 보여줘도 대부분의 관객들이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정해진 이야기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생략해도 어느 정도 감정선이 쌓이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도 심파는 등장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학도병의 모습이나 학도병들 사이의 우정을 통해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국 영화들에서 보인 심파의 양보다는 적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걱정했던 것보다 적은 심파를 보여주는 영화지만 심파가 없어진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 또한 학도병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학도병들의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모습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영화는 이들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잘생겼네. 박주야, 이거 술탄 맞지? 뭐라? 술탄? 그래 이 새끼야. 이게 뻥 터지뿌모. 우리 야매 시장도 다 날라가 삐립니다. 아직 전쟁에 나서기에는 어린 학생들이 총을 잡고 싸운다는 것과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싸우려고 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포화 속으로는 영화의 모든 이야기를 학도병에 집중했습니다. 학도병의 캐릭터 형성에도 많은 힘을 쓰고 이들의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도 착실하게 보여주어 영화의 결말에 만들어질 이들의 우정 이야기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리에는 학도병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집중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들끼리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휘관들에게 버려진 집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학도병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총알이 빗발치는 것이 무서워서 상륙을 하자마자 손톱이 빠질 듯 모래를 팠다고 합니다. 모래 구덩이를 파서 총알을 피하기 위함이죠. 머리 위로 많이 날아갔는데 그 소리가 처음 듣는 소리라서 이제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 손으로 이제 모래 파가지고 이 개인호를 만들어가지고 은폐를 하고 나서 그때 울었어. 내가 그때 울었다. 더불어 생존 용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총을 쏘려고 해도 실탄을 장전하는 방법을 몰라서 총을 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처음 보아서 죽은지도 모르고 시체를 보고서 얼른 가자라는 말을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밤에 백사장에 근무하면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나같이 전부 다 지금 근무하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살살 기어가지고 가 만져보면 다 몸이 차. 다 죽은 거 이게. 이렇게 당시 상황에 학도병들의 감정과 상황이 잘 담겨있는 기록이 있음에도 영화에서는 이 기록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 영화에는 학도병과 그들을 지휘하는 간부들, 사령부에 있는 종군 기자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영화의 포커스는 학도병을 지휘하는 이명준 대위인지 학도병들인지 종군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캐스팅만 보면 종군 기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예상되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리암 니슨을 캐스팅한 이유는 메가더라는 인물의 무게감과 캐릭터 표현을 위해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메가더는 상징적인 인물이며 이런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존재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배우를 캐스팅한 것이죠. 영화 속에서 비중은 적더라도 리암 니슨의 캐스팅으로 메가더 장군의 늠름한 모습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May the grace of God be with you.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종군 기자를 연기한 메간 폭스의 캐스팅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맥이라는 인물이 영화 속에서 하는 것은 학도병을 걱정하는 것 뿐입니다. 왜 한국에 학도병에게 관심이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전쟁에 내몰리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군 지휘관의 이야기처럼 미군도 많은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의 생명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지휘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속 종군 기자가 한국의 학도병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 비슷한 연령대의 동생이 있었다는 한마디와 사진을 바라보는 한 컷 정도만 있어도 그녀가 학도병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학도병 구출에 크게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맥이는 지휘관들에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나 지휘관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하는 것에 일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건이 끝나고 이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역할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이들의 귀환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녀의 역할에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영화 덩케르크가 인상적인 이유는 전쟁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전쟁에서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추모를 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과는 달리 이 영화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름 없는 모든 병사들에 대한 위로가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서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장사리 또한 이러한 이야기 전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기의 역할이 더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적에 대한 묘사가 적다는 것입니다. 포화 속으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박무량과 림계진이라는 악역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극중 인물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이었고 최근에 개봉했던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배우를 캐스팅하여서 적에 대한 표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덕분에 이 영화는 한국의 상황에서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나쁘게 표현하여서 긴장감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긴장감 조성보다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장살이라는 곳에서 적과 싸운 이름 없는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화는 학도병과 이명준 대위의 사연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정훈장교로 묘사되는 이명준 대위가 왜 전투에 나서게 되었는지와 영화에서 장살이 전투 이전에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야기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영화는 다소 건조한 톤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이들의 전투와 생존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들의 전투는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처절하게 그려져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학도병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작전에 투입된 전투입니다. 영화 또한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영화는 학도병들의 활약이 아닌 이명준 대위의 활약으로 느껴집니다. 학도병들이 말썽을 일으키거나 어설픈 모습보다는 이명준 대위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듣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영화 초반에 20분 정도 등장하는 전투 장면에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들이 모이게 된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장사 상륙작전만 보여주겠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104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도 그런 선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학도병이 주인공인 영화지만 주인공처럼 안 느껴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가장 캐스팅에 신경 써야 할 학도병 캐스팅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명준 대위와 종군 기자의 캐스팅만 신경을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 자체가 인물의 활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최대한 감정 없이 보여주려는 모습처럼 보였던 초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는 이들의 우정과 사연을 보여줘 영화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부부터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 들어서 감정을 형성해야 하니 감정을 너무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건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점은 좋지만 그런 만큼 더욱 잘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혹은 볼거리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그럼에도 그들이 싸우려는 이유와 노력에 대한 표현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들의 희생정신이 아니라 너무 일찍 처리된 학도병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